안녕하세요. 심심할 때마다 이곳에 들어와 사연을 듣는 게 유일한 제 낙인데요. 듣다 보면 인간 말종과 같은 쓰레기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귀신이 제일로 무서웠는데 이제는 사람이 제일 무서울 정도입니다. 옛말에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란 말이 있잖아요. 진짜 남자 하나 잘못 만나면 아무리 잘 살다가도 추락하는 게 여자 팔자인가 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저희 딸도 아주 질색을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냐, 완전 남녀 차별의 끝판왕인데 말이다. 요새는 남자 없이도 충분히 여자 혼자서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다고 라면서 저를 혼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자 행복은 무조건 좋은 남자하고 결혼하는 데 있고 자식 키우면서 잘 사는 데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아무래도 제 나이가 60이라 어쩔 수 없이 그런 고정관념이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여자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성공을 해도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란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계기는 어쩌면 제가 가슴속에 한이 있어서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제가 평생을 혼자 애 키우고 살아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면서 알콩달콩 사는 게 너무 부러웠으니까요. 아마 젊어서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한평생 저처럼 고생한 사람도 정말이지 드물 겁니다. 나이 때부터 풍족하게 살아온 제가 인간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 인간 만난 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분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저는 그 인간 만나기 전까지 온 동네가 부러워하는 얼굴도 예쁘고 집도 부자인 양과자점 외동딸이었으니까요. 지금이야 제과점이 흔하고 동네에 널린 게 빵집이지만 그 당시 양과자점은 굉장히 고급 빵집이었기 때문에 많이 있지도 않았고 또 가격도 비싸서 기념일이나 성적표 잘 받았을 때 먹을 수 있는 귀한 간식이 양과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아버지도 부잣집 단골 손님이 많아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러니 재벌집처럼은 못 살아도 나름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풍족하고 유복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제게 부족한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어머니의 빈자리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약하신 편이라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러니 혼자 저를 키우고 있었던 아버지에게 계속 중심쟁이들이 찝쩍거렸던 것 같아요. 중매쟁이들은 딸한테도 엄마가 있어야 한다. 이제 그만 재혼하라는 말을 어린 제가 듣는 앞에서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애 듣는 데서 못하는 말이 없다고 중매쟁이들을 쫓아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 당시 아버지는 한창 젊은 나이였는데 여자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었을 텐데 혼자서 저만 바라보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런데도 아버지는 재혼하지 않고 양과자점에서 열심히 장사해서 저한테 피아노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고급 인형들, 예쁜 옷들을 사주며 저를 정말로 귀하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전부 다 저 양과자집 딸내미는 저렇게 복이 많은데 누구한테 시집을 갈까? 언 놈인진 몰라도 저 집에 장가오는 놈은 아주 대박이겠구나. 이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살이 넘자마자 저희 아빠를 재촉하던 중매쟁이들이 이제는 아빠가 아닌 저에게 붙어서 판사, 의사, 박사, 약사, 온갖 사자 달린 잘난 남자들을 소개시켜준다고 난리쳤는데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억지로 아빠를 재혼시키려 했던 중매쟁이들한테 감정이 좋지 않아가지고 전부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릴 때라 이렇게 조건 따지면서 결혼하는 건 왠지 꺼려졌어요. TV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운명적인 만남이나 혹은 소꿉친구, 첫사랑 같은 그런 순수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고 싶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었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데. 암튼 저는 중매쟁이들에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내 마음대로 알아서 결혼할 거니까
상관하지 말고 괜히 억지로 소개시켜주려고 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한 동네에서 자란 오빠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빠가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데다 매일 저희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면서 좋아하는 티를 냈거든요. 솔직히 포장마차 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줄 알았지만 그래도 보고 있으면 정말이지 얼굴에서 빛이 났고 제가 만나본 남자 중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라 가슴이 설렜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철이 없고 제 발등을 제가 찍은 것 같아요. 제일 쓸데없는 게 남자 얼굴인데. 아무튼 그 당시엔 철이 없어서 남자 얼굴에 혹했던 저는 저 좋다는 동네 오빠와 아버지 몰래 만나다가 덜컥 임신이 되어 부랴부랴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니 일부러 남편이란 놈이 저를 낚아채기 위해 의도적으로 임신을 시켰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남편이 만취 상태에서 제게 이실직고해서 알게 되었어요. 무튼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당연히 크게 충격을 받으셨죠. 부모 입장에서는 홀 시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제 남편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집안도 능력도 모두 형편없었으니까요. 뭘 믿고 저런 놈에게 소중한 딸을 맡기겠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처음엔 노발대발했는데 점점 불러오는 제 배를 보시고는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였죠. 게다가 오빠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목숨을 걸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울면서 빌으니 겨우 허락을 받았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그 이듬해 딸을 낳고 한 1년은 정말이지 저도 다른 신혼부부처럼 남편과 깨를 볶으며 행복했습니다. 그러자 결혼 전에 임신부터 시켰다고 남편을 계속 못마땅해 하던 아버지도 조금씩 남편에게 마음을 열었고 가방끈도 짧고 마땅한 기술도 없던 오빠에게 아버지는 양과자점에서 일을 제대로 가르쳐 주었고 아들처럼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폐병에 걸려 입원을 하면서 저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기술도 좋아서 폐병에 걸려도 살 수 있지만 당시에 폐병에 걸리며 많이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입원하기 전에 남편한테 양과자집 소유권, 땅 문서, 집 문서, 제 몫의 통장까지 다 그 인간한테 줬는데 이 인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딴 마음을 품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양과자점에 자주 오던 젊은 과부랑 눈이 맞은 지가 오래였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아버지는 수술 들어가기 전에 그 인간한테 저를 잘 부탁한다고 모든 재산을 다 넘겨버린 겁니다. 그 당시는 가부장적인 시대라서 재산 관리는 남자가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마 아버지는 설마 하니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제 겨우 돌진한 딸이 있는 놈이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정말 남편 놈이 이렇게까지 나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고 제가 너무 낌새가 이상해서 그 여자랑 둘이 밥 먹는 현장을 딱 잡아서 들이닥쳤는데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그 여자는 저를 보고 놀랐지만 남편은 차라리 잘 됐다며 이제 다 알았으니 빨리 자기를 놔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놈이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완전 뚜껑이 열려버렸고 지금 내 눈앞에서 당장 헤어지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 쓰지 않는다면 두 년놈 다 간통죄로 감옥에 쳐넣어버릴 거라고 했는데요. 오히려 남편은 저한테 인정머리 없다고 남아있는 정까지 다 떨어졌으니까 저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다면서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는 척하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 딸 출생신고는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세상에 이놈이 출생신고도 밀어놨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놈은 결혼을 해서도 자식을 낳아서도 안 되는 아주 천하의 죽일 놈이었던 거죠. 아예 처음부터 저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틀림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저랑 법적으로 혼인신고도 안 해놓고 저희 아버지를 속여서 재산을 받아놓고는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그 여자랑 튀어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고 얼마 안 있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혼인신고도 출생신고도 다 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어린 과부가 좋아도 지 새끼 놔두고 남의 씨 키울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놈은 지가 낳은 딸은 내팽개치고 그 여자가 낳은 딸의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그년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세월이 지나고 생각해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억울하고 분한데 그 당시 제 심정은 어땠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어린 과부한테 남편 통째로 뺏긴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미친년처럼 아이를 들쳐업고 그 인간 잡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도망친 건지 연락 하나 없이 소식이 끊겨버렸고 결국 저는 당시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폐물이나 감나가는 항아리, 도자기 같은 걸 팔아가지고 새로 집을 구했고 동네에 아버지랑 절친이었던 순댓국집 아줌마가 저를 거두어 주어서 순댓국집에서 일을 배우고 딸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의 세월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사실 요즘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서도 여자 혼자 남편 없이 애 키우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자 혼자 애 키운다고 하면 다들 색안경 끼고 보는 시절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정식으로 결혼을 했어도 천하의 죽일 놈을 남편으로 만나서 혼인신고가 안 돼 있는 바람에 법적으로는 처녀였기 때문에 결혼 안 하고 아빠 없는 아이를 낳은 미혼모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시절이 달라졌지만 당시에는 미혼모라고 하면 무시하고 아빠 없는 사생아라고 하면 어딜 가나 손가락질 받았고 모르는 사람들도 제가 혼자 아이 안으면 애 아빠는 어딨냐 꼬치꼬치 묻고 아이가 자라서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면서 알게 된 학부모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도 애 아빠 찾아서 다시 살림 합치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남의 사정은 하나도 모르면서 참 함부로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다가 순댓국집에서 일하는 젊은 미혼모라고 하니까 당시에 나이 많은 남자들이 얼마나 찝쩍거리던지 심지어 유부남인 놈들 중에서도 은근슬쩍 제 손을 잡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놈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놈들만 보면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는데 더러운 게 돈이라고 딸이랑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수작질도 참으면서 순댓국집에서 손지문이 다 닳도록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중간에 자기랑 바람 피우고 하룻밤 자면 돈 주겠다고 노골적으로 들이대던 양아치 놈들도 정말 많았는데 그런 놈들한테는 한 번만 더 들이대면 네 와이프한테 가서 너가 한 말 똑같이 전하고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니까 그딴 말 한 번만 더 하면 그날이 네가 이혼당하는 날인 줄 알라고 세게 나가버렸네요. 그러면 또 지가정 깨기는 싫어서 잠잠해지더라고요. 하여튼 사내놈들 수작에 제가 아주 질릴 대로 질린 사람인데요. 그래도 순댓국집에 식구끼리 다정하게 밥 먹으러 와가지고 처자식 잘 챙기는 남자를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나 명절 때, 우리 딸 생일 때나 운동회 때나 입학식, 졸업식 때마다 아빠랑 같이 있는 애들을 부러워하는 딸의 모습을 보는 게 무엇보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에게 늘 솔직히 말했어요. 땡땡아 미안하다. 엄마가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너를 아빠 없이 크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우리 땡땡이는 다음에 커서 꼭 좋은 사람 만나야 돼. 땡땡이는 지금 아빠가 없는 대신에 나중에 정말 좋은 남편 만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딸은 그럴 때마다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아이들보다 철이 빨리 들었습니다. 제 딸은 객관적으로 봐도 참 착한 아이였어요. 지 엄마 순댓국 팔아 고생하는 거 누구보다 잘 아는 아이여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큰 소리 칠 일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말을 잘 들었죠. 중학교 이후에는 하루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독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별명이 전교 1등이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우리나라만큼 교육률이 높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도 공부 잘하는 우리 딸을 다들 부러워하고 칭찬해 주었죠. 그전에는 미혼모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나중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 잘하는 기특한 학생이라고 학교에서 평가받았을 정도였죠. 그러니 저는 매일 순대 썰고 서빙하느라 몸이 파김치처럼 축 늘어져도 딸이 1등한 성적표만 보면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서방복은 없어도 자식복은 있어서 이 모진 세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번 전교 1등만 하던 딸은 결국 원하던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서울로 대학 가는 학생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제 딸이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 들어간다고 하니 동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찾아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등록금도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서 냈을 정도로 딸은 저에게도 동네 사람들에게도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딸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놀지 않고 고3 수험생활 때처럼 공부만 하더라고요. 학기 중에는 집에도 내려오지 않고 자취방에 틀어박혀 바로 사시 준비를 했어요. 남들은 대학 들어가면 소개팅도 하고 미팅도 하면서 연애를 한다고 하지만 저희 딸은 방학에도 집에 내려와 책을 볼 정도로 오로지 공부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시 준비를 열심히 한 결과 딸은 졸업하고 2년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26살이란 어린 나이에 사시에 합격하고 연수원도 훌륭한 성적으로 맞춰서 판사, 검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딸은 변호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마 집안 형편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돈 신경 쓰느라 변호사 하는 거라면 그러지 말라고 말했는데 엄마, 나는 판검사 싫어. 옛날부터 내가 사시 패스하면 변호사 한다고 생각했어. 물론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약자를 도와주고 싶어. 엄마 그동안 장사하면서 정말 못된 인간들 갑질 때문에 마음고생 엄청 많이 했잖아. 그럴 때마다 내가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거든. 나 변호사 돼서 그때 엄마처럼 부당한 일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나서서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변호사 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사력 있고 철이 든 소리를 하는데 내 딸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으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암튼 이제 사법고시 합격하고 변호사가 됐으니까 내 딸 인생은 이제 승승장구하겠구나. 그때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웬걸 10년이 넘도록 딸의 인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변호사로 돈 잘 벌고 좋은 로펌으로 옮긴 거는 달라진 거지만 암튼 여전히 37살이 되도록 남자친구 하나 없이 혼자서 저렇게 재판 준비만 하는 게 옛날 대학 시절에 원룸에서 고시 공부하던 거랑 별반 다를 바 없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딸에게 잔소리를 하고 선보라고 좋은 남자를 소개도 해줘보고 쉬는 날마다 찾아가서 욕도 퍼붓고 빨리 시집가라고 온갖 수단을 다 써봤는데요. 이놈의 기집애는 자기는 비혼 주인이 어쩌니 남자 새끼들은 다 하나같이 못 믿을 족속들이라면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작정하고 강하게 딸한테 말을 했습니다. 너 이렇게 자꾸 결혼 안 한다고 하면 내가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내가 너 아빠 없이 키운 게 한이 되는데 네가 결혼 안 한다고 하면 나는 살고 싶지가 않을 것 같다고. 너 결혼하고 좋은 남자하고 자식 낳고 알콩달콩 사는 걸 봐야 내 인생이 가치가 있다고 딸에게 눈물바람으로 설득을 했더니 웬걸 딸이 사실은 자기가 만나는 남자가 있긴 있었다면서 집에 데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신나서 당장 말 나온 그 주에 만나는 남자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다시 벅차올랐습니다. 딸의 남친이 너무 잘생긴 훈남에다가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였던 겁니다. 게다가 나이 차이도 3살밖에 나지 않았고 그 나이에 자기 이름으로 건물까지 있는 조건을 따지면 그야말로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그쯤 되니까 처음에는 좋다가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 딸이 변호사라 해도 수입이 성형외과 의사에는 못 미치고 그렇다고 집안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순댓국집 운영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였기 때문에 괜히 너무 잘난 남자 만나서 너무 차이나는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딸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집에 초대해서 지켜보면 볼수록 사람이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돈 잘 버는 의사라고 하면 되게 콧대가 높을 것 같고 지 밖에 모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어쩐지 잘난 척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예비 사위는 강남에 자기 건물까지 가진 성형외과 의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겸손하고 배려심이 깊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예 처음부터 솔직하게 제가 겪은 얘기를 털어놓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순댓국 팔아서 나 혼자 힘으로 힘들게 키웠다고 일부러 엄청 솔직하게 말했는데요. 제 사정을 듣고는 손을 꼭 잡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이 순대국밥집 하면서 혼자 땡땡씨를 키우셨다니 정말 고생이 많으셨겠는데요. 사실 저 땡땡씨 처음 봤을 때 너무 귀티가 나고 예뻐서 혹시 로펌 대표님 딸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당당하고 기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랑 아버님 없이 둘만 힘들게 사셨다니 땡땡씨가 더 대단하게 생각되고 너무너무 기특한데요.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고생했으니 이제 제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게 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고요. 남들처럼 살림도 하고 요리도 하려면 손에 물은 꽤 묻히고 살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 따님 저한테 주시면 제가 땡땡씨 많이 웃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님도 그동안 고생하신 만큼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저는 진심 어린 예비 사이의 말에 그만 왈칵 눈물이 쏟아졌고 당연히 결혼을 허락해줬습니다. 세상에, 그 주 주말에 딸은 예비 사이에게 정식 프로포즈 받았다면서 왕사탕만한 다이아몬드 반지와 명품백을 받아왔습니다. 다이아 반지랑 명품백만 합쳐도 웬만한 아파트 전세금일 정도였죠. 그동안 제가 정말 순댓국 팔아가면서 열심히 고생하면서 딸을 키운 대가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 같아 제 마음이 다 울컥했습니다. 제 딸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바로 이 코로나였습니다. 예비 사이의 부모님은 전부 호주 이민자라 호주로 찾아뵀어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상통화로만 인사드렸고 결혼식 인원 제한도 있고 시부모님도 참석 못하실 것 같아 그냥 웨딩 사진만 찍고 친한 친구들 불러 모아 밥 한 끼 먹는 걸로 결혼식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제 맘 같아서는 이렇게 잘난 사이를 일가 친척, 친구들 전부 불러 모아 자랑하고 싶었는데 정말 너무 아쉬운 일이었죠. 제가 미친놈 잘못 만나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미혼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이라는 게 저한테는 참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 딸 결혼식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치르는 게 제 평생의 꿈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가니까 솔직히 기분이 안 좋고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친하게 지내던 동창생들 모임에 나가서 사위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강남 성형외과 의사에다가 건물주라고 하니까 다들 눈이 동그래지면서 엄청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하지만 다들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남편 없이 딸 하나를 어떻게 고생해서 키웠는지 다 아는 애들이라서 질투하지 않고 축하해 주었던 건데요. 친구들은 사위 얼굴이 궁금하다면서 웨딩 화보를 보여달라고 졸라댔고 저는 기분 좋게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줬는데요. 그걸 본 한 친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아주 사색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 왜 그러냐 물었더니 친구 입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새끼가 왜 여기 있어? 왜 여기서 또 턱시도 입고 웃고 있어? 이 쌍놈의 새끼, 죽을 놈의 새끼가 또 누구 인생을 조지려고. 저는 너무 놀라 화가 나서 남의 사이한테 그게 무슨 막말이냐 화를 냈는데 세상에 그 친구 말이 제 사위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 사위였다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더니 이 인간이 제 친구의 딸과 1년 전에 결혼을 했더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분명히 결혼 허락 전에 등본 떼우라고 해서 확인한 적이 있는데 결혼 이력이 없는 총각이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따졌는데요. 세상에 이놈이 글쎄 제 예전 남편 새끼하고 똑같은 놈이었던 겁니다. 이놈도 제 친구 딸하고 결혼했을 때 혼인신고를 안 하고 6개월을 살다가 헤어졌고 그리고 저희 딸한텐 총각이라며 접근한 거죠. 친구 말에 의하면 예비 사이놈은 정말이지 사탄도 울고 갈 쓰레기더라고요. 그놈은 제 친구 딸과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혼일 때도 친구 딸 외에 3명의 여자랑 잠자리를 가지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대요. 게다가 그 중에는 놀랍게도 업소에서 일하는 여자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친구 딸은 부들부들 떨면서 불면증으로 잠도 못 자고 매일 밤 울면서 지냈다는데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게다가 예비 사이놈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친구는 침을 튀겨가면서 계속해서 그놈의 짓거리를 까발렸어요. 그놈이 너랑 딸한테 또 뭐라고 하디? 틀림없이 자기 건물주라고 잘난 척했을 텐데. 그 건물 성형외과로 번 거 아니야. 성형외과 전신마취 필요한 환자들, 그중에 예쁘게 생긴 손님들,
그 중에서도 돈 많은 유부녀들 상대로 친절하고 자상하게 상담해주고 꼬드긴 다음에 잠자리 사진 찍고 그걸 약점으로 돈 뜯어내고 협박해서 그 돈으로 건물 산 거야. 내 딸이 저놈 때문에 충격받아서 한동안 불면증 약 먹고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이라고. 그런데 그런 짓을 해놓고 감히 네 딸한테까지 개짓거리를 해? 저 새끼 절대 가만두면 안 돼. 네 딸 변호사잖아. 똑똑하잖아. 저 못된 새끼 꼭 벌받게 해야 돼. 저놈 꼭 깜빵 쳐넣어주라. 갑작스러운 친구의 말에 저는 온몸에 힘이 쫙 풀렸고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여자한테 얼마나 상처인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딸한테만큼은 쓰레기 같은 놈 만나서 상처받는 것만큼은 안 하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핸드폰으로 보여준 친구 딸과 사이놈의 결혼 사진을 본 순간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사진을 본 순간 쓰레기 같은 사이놈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친구 딸을 본 순간 방금 전 웨딩 화보에서 활짝 웃고 있는 제 딸의 미소가 생각이 났고 저 쓰레기는 어떻게 해서든 죗값을 받아야 한다는 결심이 섰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딸을 불러내서 친구 딸과 사이놈의 결혼 사진, 신혼 때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지금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차근히 설명했고 딸은 그 사진을 보면서 참담함에 한동안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동안 공부하랴 일하랴 연애할 시간이 없었던 딸은 당연히 남자 보는 눈이 낮을 수밖에 없었죠. 자신이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가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는 걸 깨닫고 자책하고 심하게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 제 가슴은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뜩이나 아빠 없이 자라서 상처 많은 아이에게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이놈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을 알고 난 후 딸이 바로 그놈을 찾아가서 따지거나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참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놈에 대한 마음의 정리를 단단히 하고 정신을 차린 딸은 결심을 했나 보더라고요. 자신을 비롯해서 제 친구 딸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을 농락한 죄를 꼭 받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그 사이놈을 개망신 작전을 짜기 시작했죠. 제 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변호사라서 그런지 일처리가 똑 부러지고 아주 속전속결이더라고요. 딸은 아는 경찰 인맥을 동원해서 예비 사이놈을 고소했다가 취소한 사람들을 알아내고 그들에게 연락을 해서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딸에게서 각자 예비 사이놈에게 당한 증거자료와 사진들을 보여줬는데요. 그 사진에는 수많은 여자들하고 잠자리를 하고 있는 예비 사이의 모습, 각기 다른 여자들과 밥 먹고 차 마시고 모텔을 들락날락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자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녹취록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 녹취록을 듣는데 지놈이 유부녀를 꼬셔서 농락해놓고 남편한테 말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 뜯어내는 꼬라서니가 아주 악마 같은 놈이 따로 없더라고요. 정말 꼭 예전 제 남편을 보는 그런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말종들은 예나 지금에나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분노로 파르르 떨고 있으니까 피해자들이 말하더군요. 지금 많이 놀라고 충격받으셨을 거예요. 저희도 그놈 실체 알고 충격에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했으니까요. 충격이 크셨을 텐데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그 나쁜 놈이 죗값 받는 거. 저놈 옛날 같았으면 완전히 혼인빙자 사기죄로 벌써 구속됐어야 할 놈이에요. 여자들 농락해가지고 협박해서 돈 버는 이런 비열한 새끼를 꼭 좀 벌 주셨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님.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놈 좀 깜빵에서 개고생하는 걸 봐야 이 한이 좀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제 딸한테 예비 사인놈 핸드폰과 노트북에 숨겨져 있는 약점이 찍힌 사진 원본, 그걸 지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게 지워져야 마음 놓고 고소를 할 수 있으니까요. 딸은 일단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당장 얼굴에 침을 뱉어주고 싶은 그 나쁜 예비 사이놈한테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웃어주면서 파일을 지울 기회만 엿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비 사이놈 집에서 수면제를 탄 와인을 그놈에게 먹이는 데 성공한 딸은 마침내 사이놈 집에서 노트북, 하드웨어, 핸드폰을 전부 초기화시켜버리거나 망가뜨리는 데 성공을 했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놈들과 함께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예비 사위놈의 파렴치한 사진들과 녹음 파일을 가지고 경찰서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도착해서 바로 예비 사위놈을 고소를 했고, 경찰은 바로 예비 사위의 병원으로 출동해 현장에서 불법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예비 사위를 그 자리에서 연행해 갔습니다. 병원 수술실이나 환자 회복실에서 진짜 몰래카메라가 나왔다고 하니 더욱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 끔찍한 사진과 동영상 가만 놔뒀으면 내 딸한테도 그랬을 놈이니까요. 저는 경찰서에 가서 예비 사위, 아니 그 천하에 죽일 여성편력 변태 몰카남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사위놈은 저를 무섭게 놀아보며 본색을 전부 다 드러내더군요. 아이씨, 당신이 뭔데 나를 때려? 당신 딸하고는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 들어와서 결혼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재수없게 왜 때리고 지랄이야. 폭행죄로 한번 고소해볼까? 네, 반성이라고는 하나도 안 하는, 어쩌면 제 전남편보다 더한 상놈의 새끼였던 겁니다. 저는 저한테 악다구니를 쓰는 그놈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며 말했습니다. 고소? 누가 누굴 고소해? 이거 의사라서 똑똑한 줄 알았더니 완전 일자무식이잖아. 야, 너 내 친구 딸이랑 사실혼 관계에서 바람 피우고 협박하고 돈 뜯어낸 거, 내 딸한테 결혼하겠다고 사기치고 기만한 거, 저 많은 아가씨들한테 몹쓸 짓 하고 이상한 사진 찍고 돈 뜯어내고 협박한 거, 그거 다 형사인 거 알고 있어? 이게 지금 눈물로 반성하고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달려들길. 너 우리 딸의 피해자들 변호 맡아서 니놈 죄 법정에서 낱낱이 까발려서 꼭 깜빵에서 썩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그러자 그놈이 비웃으면서 뭐? 내가 깜빵에서 썩어? 이 아줌마야, 무식하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은 가요. 대한민국 재판 다 돈으로 하는 거 모르나 보네. 나는 당신 딸보다 몸값 3배는 비싼 이제 막 옷 벗은 판사 출신 변호사 살 건데 어디 누가 이길지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그놈과 제 딸과의 세계의 대결 같은 재판이 시작됐는데 결과는 대결이든 뭐든 할 거 없이 너무 싱겁게 제 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놈이 큰 소리 쳤던 이유가 여자들 약점 잡을 동영상과 사진이었는데 그게 본인 손에 없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더 이상 손에 쥔 카드가 없어진 거죠.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하고 사기꾼 몰카남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의사가 실형받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치명적인 게 업계에서 그냥 끝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피해자들이 지금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도 민사로 진행 중인데 제 친구 딸과 제 딸을 포함한 피해자 8명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주려면 제 아무리 돈 많은 놈이라도 엄청 부담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그놈이 글쎄 재판 끝나자마자 아직까지도 반성 안 하고 제 딸과 피해자들에게 악다구니를 해서 분노한 피해자들이 그놈 호송차 타기 전에 썩은 날계란을 얼굴에 던져서 그놈은 계란을 온팡 뒤집어 썼는데 그놈이 괴로워서 소리치면서 버둥거리는 걸 보니까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렇게 그놈은 호송차로 교도소로 이송됐고 지금도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공중파 뉴스에 이 사건을 제보해서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불법 영상으로 협박한 것을 공론화시켰어요. 그러니 그놈의 성형외과가 문 닫는 건 불보듯 뻔한 결과였죠.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술기계나 각종 시술 도구들이 엄청 비싸잖아요. 또 요새 건물을 제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놈 역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구입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은행에 갚아야 할 금액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던데 병원 문을 닫았으니 갚을 수 없게 되었죠. 결국 가지고 있던 병원 건물은 다시 은행으로 넘어갔다고 해요. 한마디로 구속된 건 둘째치고 그 악마 같은 놈은 한순간에 잘나가는 성형외과 건물주에서 폭삭 망하게 된 거였죠. 그렇게라도 망한 꼴을 보게 되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나중에 5년 징역살이 하고 나서 가지고 있던 건물로 잘 사는 꼬라지를 보기 싫었는데 이렇게 망하게 되니 쌤통이다 싶었죠. 딸은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 나니까 남자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졌는지 아예 일에만 집중하면서 사는데요. 저 또한 이번 일로 깨달은 바가 많아서 앞으로는 딸에게 절대로 결혼하라고 재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능력만 있다면 굳이 남자가 없어도 잘 살 수 있겠더라고요. 괜히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저처럼 고생할 바에는 지금처럼 본인 일에 몰두하면서
여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딸의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가슴 한켠에는 더 늦기 전에 딸이 좋은 남자 만나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하지만 그게 어디 제 마음대로 쉬울까요? 주변 친구들 자식 보면 다들 제 짝 만나서 잘 살던데 왜 저랑 우리 딸은 늘 나쁜 남자만 꼬이는지 너무나도 한탄스럽습니다. 그래도 나쁜 놈 만나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홀로 사는 게 낫기에 이제는 딸에게 억지로 결혼을 강요하지 않고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터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솔직히 제 마음이 아직도 조금은 조급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처럼 급히 서둘렀다가 문제가 생기면 더 큰일이 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 저희의 상처가 다 아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딸은 그 후로 더욱더 일에 몰두해서 얼마 전에는 로펌에서 파트너로 승진까지 했어요. 지금 바라는 게 있다면 딸의 결혼보다는 지금처럼 사회에서 인정받으면서 건강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을 달리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도 4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현재 9살 된 남자아이와 7살 된 여자아이 하나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특별한 인연이 만들어지면서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 삶이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죠. 저는 새롭게 다가온 인연으로 인해 제 삶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 10년째 운영하고 있네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빵집 앞에 100원의 기적이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매장을 이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께 서비스로 제공하는 이벤트이고 이때만큼은 100개의 한정으로 여러 종류의 빵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꼭 이날만 되면 저희 매장에 오는 아이 한 명이 있었죠.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에게 100원을 주고 빵을 2개 가져갔으니까요. 아직 어린아이라 그런지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 웃으면서 그렇게 보내줬고 아이의 상황을 보곤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 따로 빵을 몇 개 더 챙겨준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빵집을 한 이유도 불우한 이웃도 도와주려고 했기 때문에 빵집을 운영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저희 매장의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하는 날 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쫓아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따로 우유와 빵을 몇 개 더 챙겨서 봉지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바구니에 100원을 넣지 않고 빵 2개를 가지고 도망을 가길래 이건 잘못된 거라 생각하고 쫓아갔습니다. 어찌나 빠르던지 조그만 몸으로 골목 사이로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이리저리 찾고 있었고 그곳에서 보게 된 모습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먹으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아이는 빵을 반만 먹더니 자기는 더 이상 못 먹겠다면서 먹다 남은 빵을 동생에게 주고 있었네요. 그리고 주머니에 컵을 꺼내서 옆 건물에 들어가더니 아이의 손에는 화장실에서 뜬 물을 동생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동생을 챙기겠다고 화장실 물이 좋은 것도 아닌데 신경 쓴다며 목매지 않게 천천히 먹으라면서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고 두리번거리다가 저를 본 아이와 눈이 마주치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다시 매장으로 들어왔네요. 그 모습을 보곤 너무 가슴이 아파 제 눈에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버렸고 이 아이한테만큼은 아무런 대가 없이 빵을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한테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설명을 했고 남편 또한 가슴 아파하면서 그 아이가 오면 좀 더 잘 챙겨주자며 그렇게 다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100원의 기적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도 오지 않았고 다음 달 이벤트 할 때도 그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걱정되기 시작했고 주변에 아이를 알고 있는 분이 계신지 수소문해 봤지만 저희만 관심이 있었을 뿐 다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3달 만에 줄 서 있는 모습을 봤고 급하게 남편을 불러 이것저것 빨리 담으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바구니에 100원을 담고 빵을 챙기려 하길래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잽싸게 잡으며 빵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당황스러워했고 고개만 떨군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얘, 요 몇 달간 왜 안 온 거니? 무슨 일 있었니? 그냥 아줌마가 걱정이 돼서 그런 것 뿐이니까 말해보렴. 죄송해요. 100원 안 넣고 빵 가지고 가서 죄송해요. 동생이 배가 많이 고프다고 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 왔어요. 빵을 그냥 가져간 것 때문에 아줌마가 화낼까봐 무서워서 못 온 거니? 네, 제가 잘못한 거 알고 있어서요. 오늘은 100원 넣었는데 동생이 배가 많이 고파서 2개 가져갔어요. 죄송해요. 괜찮다. 그런 거 가지고 미안해할 필요 없단다. 하지만 말도 없이 그냥 가지고 가는 거와 허락을 구하고 가지고 가는 거와는 전혀 다른 문제란다. 모든 거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야. 그러니 다음부터는 너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좋겠어. 요 몇 달간 안 와서 아줌마가 많이 걱정했잖니. 이거 가지고 가서 동생이랑 같이 먹도록 해라. 그리고 배고플 때 언제든지 와서 동생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으니까 이제 100원의 기적 이벤트 할 때만 줄 서 있지 않아도 된다. 알겠니? 그리고 나이는 남편이 준비해둔 빵과 우유를 가지고 감사하다면서 빠르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대로 된 가정교육조차 받지 않아 보였고 부모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동생을 데리고 올 줄 알았던 이 아이는 다음날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졌고 다음에 올 때는 아이가 사는 곳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계속해서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였고 돌봐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없어서 더 그랬을까요? 아이에 대한 간절함이 저희 또한 없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불임 판정을 받곤 한동안 정말 힘들었었죠. 그래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와도 된다는 말은 뒤로 하고 이벤트 때 매장으로 온 아이는 똑같이 줄을 서서 100원을 바구니에 넣고 빵을 2개 가지고 가서 동생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곤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편히 와서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던 아이의 행동에 화가 났던 겁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화가 났던 겁니다. 제가 화를 내자 아이는 당황했고 동생은 제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곤 겁을 먹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저 마음이 아파서 그랬던 행동에 아이들한테 상처를 줬을까봐 미안해지기 시작했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매장 안으로 같이 들어왔습니다. 빵집에 처음 들어온 동생은 두리번거리며 이것저것 먹고 싶어하는 모습에 남편은 먹고 싶은 거 다 골라보라고 했고 동생이 고른 건 다름 아닌 만화 캐릭터가 올라간 초코 케이크였습니다. 남편은 고민조차 하지 않고 케이크를 꺼내줬고 좋아하는 동생의 모습에 아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 번도 아이를 키운 적 없고 어떻게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지 몰랐던 저희에게 이 아이들은 너무나 큰 존재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케이크와 우유를 배불리 먹이곤 매장을 나가려고 하는 아이는 감사하다며 인사를 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은 집까지 같이 가주겠다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매장을 지키고 있었고 그렇게 1시간이 지나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어때요? 부모님은 다 계신 것 같아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생각보다 꽤 먼 곳에서 살고 있더라고. 언덕길을 한참을 올라갔네.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내가 땀나면서 힘들어하니까 물 한 잔 준다고 하길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잠깐 보니까 부모님은 안 계신 것 같더라고. 그리고 악취 같은 게 많이 나던데 집 환경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 보통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과는 전혀 달랐어. 일단 내가 본 건 거기까지고 집은 알게 됐으니까 나중에 같이 가보는 걸로 하자. 이렇게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에 더욱더 걱정이 되면서도 이런 제 모습이 정상적인 마음인지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그저 아이가 없는 그리움 때문인 것 같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제 머리를 지끈거리게 만들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 또한 제 마음을 잘 알고 있었는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희는 아이 집으로 향했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온 아이는 땀을 흘리며 많이 힘들어 보이는 얼굴로 저희를 맞아줬습니다. 그렇게 처음 들어가 본 집에는 악취 같은 게 진동을 했고 한쪽 방에는 TV를 보고 있는 동생과 그리고 그 옆에 누워있던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아이들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아이는 하던 일이 있었는지 수건을 들고 화장실에 가서 수건을 적시곤 할아버지한테 가서 어린 손으로 몸 구석구석을 닦고 있었습니다. 숨차 보이는 모습과 얼굴에 맺힌 땀이 정말 힘들어 보였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아이의 수건을 전달받아 할아버지의 몸을 대신 닦아드렸습니다. 눈만 깜빡거리시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 어린아이는 할아버지를 보살펴 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름 혼자서 최선을 다하며 노력을 한 것 같았지만 할아버지의 생리 현상을 이 아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 보였고 그로 인해 악취가 진동을 했던 겁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냐고 물어봤고 아빠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엄마는 할머니 돌아가시고 안 들어오셨다며 어린 나이에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는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는 모습에 저는 가슴이 아파 안아주며 달래줬네요. 오빠가 울자 동생도 그 모습을 보곤 눈물을 흘렸고 저는 안아주면서도 방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절대 아닌 것 같아 조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할아버지와 아이들을 일단 집으로 데려왔고 다음날 복지부에 연락을 해서 아이들 가정 환경을 이야기했고 그렇게 할아버지는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아이들은 보호해줄 수 있는 부모도 없었기 때문에 아동보호센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이들은 헤어지게 되었고 조용한 집에 들어온 남편과 저는 한동안 말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웠고 빵집 오픈하며 예전과 같은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달 찾아오는 100원의 기적 이벤트를 하면서 오지 않는 아이를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남편과 상의 후 아이들이 보고 싶어 다시 아동복지센터를 찾았고 아이들을 버리고 떠난 엄마를 찾았냐는 말에 아직까지 연락 온 건 없다며 지금 심리검사와 함께 아이 안정을 위해 교육 중이라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아이들 얼굴을 보려고 기다렸고 심리검사를 마친 아이들은 저와 남편을 보곤 달려와 저와 남편을 꼭 안아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보며 미소 없는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저는 다시 밝은 웃음을 찾아주고 싶어 남편에게 눈물을 흘리며 입양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는지 별말을 하지 않았고 고개만 끄덕이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받고 저희 가정 환경을 보기 위해 센터에서 방문을 했으며 입양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9살 된 남자아이와 7살 된 여자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서로 어색하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맞춰가야 할 부분들은 많겠지만 잘 따라와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하여 실수도 하지만 이 모든 게 사랑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합니다. 아직까지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보다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해 보이지만 언젠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마음으로 품은 저희 가정 항상 행복할 수 있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언제나 지금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신 분들 항상 좋은 일